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 교수 이진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현대 자유시와 그리고 현대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교재는 거기 9쪽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쪽에 나오고 있는 1910년대에 대한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9쪽에 1920년대 문학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1919년 김인년이라고 하죠. 김인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3일 만세 운동이 되는데 3일 운동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3일 운동이 성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실패로 돌아갔겠죠. 실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3.1 운동의 실패로 좌절과 패배의식이라는 정신적인 방황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문의 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1920년대가 되는데 바로 낭만주의가 되겠죠. 낭만주의. 자,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패배라든지 좌절이라든지 허무가 되겠습니다. 허무. 자, 그래서 허무, 그 다음에 좌절. 자, 이런 어떤 병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자, 일제의 가혹한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은 시기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자기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이 마련된 시기다라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제 이런 저희가 이제 김인년의 이런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일본이 1910년도에 어떻습니까? 무단 통치에서 20년대로 가게 되면은 문화로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어떤 통치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작가들이 뭐 신문을 통해서든 또는 뭐 동인 잡지를 통해서든 문단으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1910년보다는 20년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회유책으로 언론이라든지 출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잡지가 출간이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이 한국에 등장을 하게 되고 다양한 문단, 이런 문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동인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유시를 확립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10쪽으로 잠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0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시 부분의 전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1 이런 운동 때문에 우선 전반기에는 허무라든지 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자, 이것이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던 판서를 했던 퇴폐적인 정서 요것이 바로 낭만주의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920년대의 시간문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첫 번째로 낭만주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밑에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번을 보게 되면은 허무, 그리고 병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눈물 이런 어두운 이미지를 주로 그리게 되는 것이고 3.1 운동의 실패,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이라고 해서 주요한이라는 불놀이, 그러니까 주요한 시인의 불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대표에 해당하는 작가와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20년대 시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낭만주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저항시가 되겠습니다. 저항시. 여러분들 이제 저항시라고 하게 되면은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윤동주 이육사를 그리게 되는데 아닙니다. 저항시는 그 두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상화라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요런 하나의 저항시의 형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저항시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나라를 잃은 또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적 화자가 등장을 해서 적극적인 저항 의지로 바꾸게 되는 그런 내용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서사시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서사시. 자, 서사시가 되는데 이때 이 서사시라는 것은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 되겠습니다. 김동완의 국경의 밤. 김동완의 국경의 밤은 따로 메모를 안 하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초의 근대 서사시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서사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서사라는 것은 소설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인물 어떻습니까? 사건 그리고 배경이 되겠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사배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이 되는데 이런 인물, 사건, 배경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야기의 형식이 되겠죠. 그 이야기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1920년대 중반에 나온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를 읽어보면은 뭐 소금, 밀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식의 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게 되면은 시조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시조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전시가 양식의 시조가 맞는 것이고, 자, 이런 시조가 다시 이렇게 한다라는 시조부흥 운동이 되는 것이겠죠. 시조부흥 운동. 자, 이 시조부흥 운동은 크게 최남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병기, 그 다음에 이은상이라는 이제 작가들로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이 시조부흥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조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내용 형식이 바로 시조부흥 운동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조부흥 운동이 왜 일어났나에 대한 이유가 저희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사상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그 정도는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은 사상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상시라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용운이 되겠죠. 이 독특한 사상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독특한 사상시의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 작가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님이라는 것은 한용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스님이지 않습니까? 스님이다 보니까 이 님이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로 해석이 되느냐? 부처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님이라는 것은 시적 화작에 있어서 부처니까 절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구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용운은 민족 대표 어떻습니까?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정도로 민족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님이라는 것은 우리 조국의 또는 광복이라든지 또는 독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냥 남녀라고 합시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님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사람. 자, 그렇게 사랑하는 이라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자, 이 중에서 이제 뭐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독특한 사상시이기 때문에 요게 되시겠죠. 요게 되면서 절대자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구도. 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사상. 불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자, 그래서 1번 임을 상실한 슬픔이라는 것은 이때 임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절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조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임을 상실한 슬픔을 기다림. 이런 기다림의 의지로 승화를 시키면서 불교적인 색깔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합을 하는 거죠. 불교적인 색깔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독특한 사상시라고 해서 불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불교 사상을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네, 불교적인 뭐가 들어갑니까? 네, 그렇죠. 윤회 사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윤회 사상. 만남이 있으면은 이별이 있다. 회자 정리가 되겠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 거자 필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윤회 사상이라든지 자,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독특한 불교적인 세계를 개척했는 것이 바로 사상시가 되겠습니다. 사상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게 되면은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서정시. 서정시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 서정시의 깃들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전통적인 서정시의 깃들을 마련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렇죠.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품.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이 김소월이라는 작가는 김소월은 네, 전통적 서정시의 깃들을 마련한 사람이 됩니다. 전통적 서정시. 서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개인의 감정이 되겠죠. 자, 그런 개인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이 네, 전통적인 서정이 되는데 문제는 서정은 개인의 감정 얘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 전통이란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말. 요거. 요 전통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모티브가 있습니다. 모티브가 바로 이별의 정안이 되는 것이겠죠. 이별의 정안. 이별의 정안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응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별에 대한 마음속의 응어리. 자, 이 이별의 정안이라는 옛날부터 고대 가요부터 내려왔던 이런 하나의 어떤 갈래상의 특징, 죄송합니다. 갈래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모티브상의 특징, 이런 이별의 정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율로 들어가게 되면은 7호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삼음보가 되는 것이겠죠. 삼음보. 자, 이런 형식상의 전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거를 굳이 우리가 두 가지의 전통을 나눠 봅시다. 요것을 내용상의 네, 형식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형식상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이란 말. 이 전통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내용상 특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별의 정안.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글자 수는 7호조, 그 다음에 삼음보. 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서정시라고 해서 민족의 역사적인 상황보다는 개인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 그런 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서정시가 되겠고 여기에 가장 대표되는 작가가 바로 김소월. 그리고 김소월은 민요적인 율격이라고 해서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 음보는 3음보가 되겠고 우리 민족 고유의 서정이라고 해서 내용은 그렇죠. 이별의 정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 여러분들 이 경향이라는 것은 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든지 뭐 카프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일환으로서 이 문학 작품, 그러니까 시가 나중에 이제 사실 약간 좀 변질이 되죠. 뭐 정치 선동으로 이끌어 버린다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형식의 어떤 운동으로 이끌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문단에 있었던 이제 이런 시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순수한 어떤 성격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네, 크게 작품으로 저희가 뭐 배우고 하는 내용은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로 7번을 보면은 순수한 문학 창작과 예술성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인 주장을 내세운 계급주의에 해당하는 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의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현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금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을 적극적인 정치 투쟁 의식으로까지 이끌어준 것은 분명히 의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시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배우기에는 네, 약간 그래도 분명히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의로 보게 되면은 이런 정치 투쟁에 대한 것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다른 시에 대한 기능으로 확대를 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제가 여기 1번에서 여기 6번까지 적어놓은 이런 시들에 비해서는 사실 크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경향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고 있는 1번과 2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소설의 흐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1920년대로 가게 되면 1920년대는 우선 첫 번째 사실주의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얼리즘, 이 사실주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현실성 있는 소재, 현실성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제강점 속에 1920년대 하층민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에 처절하게 짓밟히면서 살고 있는, 김첨지의 아내를 보게 되면 설렁탕 한 그릇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 그대로 거의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설렁탕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이런 하층민의 이런 실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가난을 소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근데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일제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일제에 대한 비판, 그게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작품을 더 와닿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하층민의 비참한 삶, 물론 이런 건 이제 일제강점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이겠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상섭의 만세전도 역시 마찬가지 리얼리즘 사실,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 아래에서 우리 조선 하층민들의 아주 비참한 삶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 이것은 농민은 농민인데 앞에 수식어가 굶주린이 됩니다. 굶주린 농민들의 이런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섭의 인력거꾼이라고 해서 주요섭의 인력거꾼은 도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처해져 있는 이런 하층민들의 다양한 삶을 나타내 주는데,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작품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일제강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향소설이 되는데, 여러분들 경향시는 사실 크게 배우는 게 없습니다. 경향시는 그냥 경향시가 뭐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경향소설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뭐 최서의 홍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작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한 소설입니다. 물론 경향시와 동일합니다. 내용상은 동일한데, 이 소설은 아무래도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 중요한 건 사건이 되겠죠.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소설에서 우리가 충분히 내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경향소설은 중요하겠죠. 경향시는 짧은 운문의 형식에서 사회주의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선동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짧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는 이제 배우기가 조금 힘이 들겠지만은, 소설은 다릅니다. 이 소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운동, 기본적으로 이제 가난이라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때 당시 조선 농민들이라든지 하층민들이 이런 역시 비참한 삶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향소설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한 작품입니다.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때 당시 시대 반영론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난한 하층 계급을 주인공으로, 자, 이 가난한 하층 계급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계급문학이라고 해서 이런 계급문학 경향소설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게 20년 후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한계가 되겠죠. 단점이 되겠죠. 상투적이라든지 도식적인 기법으로 인해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그 홍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홍염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여러분들이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 1930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대 문화에서 3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민족 말살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억압받는 게 훨씬 더 아주 가혹하게, 정말 진짜 억압받는, 자, 그래서 30년대는 식민지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학 작품도 20년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고, 자,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고 다시 중국에 진입을 하며 결국은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등 아무래도 시대적인 분위기도 이 조선을 대륙을 침략을 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라고 해서 완전 우리 조선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짓밟고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더욱 수탈과 이런 핍박과 억압이 가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 신문학에서 초기에 해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문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 20년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6개에 대해서 시가 정리하시면 되겠고, 30년대는 1930년은 우선 그 첫 번째가 순수시가 되겠죠. 순수시. 자, 시문학파가 되겠습니다. 시문학파. 자, 시문학파가 되는데 여기 지금 7번이 경향시입니다. 경향시. 7번이 이제 20년대 경향시가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이라는 아까 정치적인 이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순수시는 이 무슨 말이냐? 시를 왜 그렇게 목적을 지니고 정치적인 선동을 이끌어 버리냐? 시는 말 그대로 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제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시가 지니고 있는 순수한 것을 그대로 담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시문학파의 순수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를 세련되고, 그러니까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언어를 세련되게 잘 갈고 닦아서 시가 지니고 있는 순수한 특징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는 이런 것이 순수시가 되겠습니다. 김영랑, 그 다음에 박용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했는 것이 바로 순수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영랑의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또는 이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런 내용들이 가장 순수시에 이제 대표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을 보게 되면은 시문학파라고 해서 순수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의 리듬 밑줄 긋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이다, 일상적인 성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수서정.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는 요 순수시에서 두 번째는 이제 모더니즘으로 가겠죠. 모더니즘 시가 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현대 문명과 관련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즘이라고 해서, 이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을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즘의 경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3번의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지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되는 작가로서 우선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는 이미지즘은 김강균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나오고 있고,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을 한편의 눈을 통해서 보듯이, 시각으로 보듯이 이미지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초현실주의 기법이 되는 것이겠죠. 이상. 자, 그 다음에 또 대표되는 작가가 정지용이 있습니다. 정지용. 그래서 현대 모더니즘을 대표로 해서 나오고 있는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30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생명파라는 것이 있는데, 생명파. 여러분들 이 생명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라든지, 말 그대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라든지 근원적인 물음들, 자,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본질을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파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바위라든지, 유치원의 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정주의 화사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유치원에 또 생명의 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파에 해당하는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지, 사유, 기본적인 이런 우리 인간들의 문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자, 그런 본능과 관련된 무의식의 탐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명파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게 되면은 저항시라고 해서, 저항시는 어떻습니까?
네, 저항시는 당연히 윤동주 이제 이육사가 가장 대표되는 작가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품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때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시에서 모더니즘으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저항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1930년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30년대 운문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우선 1930년대 즉 20년대 시와 소설 그리고 30년대 운문까지 살펴봤고,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는 30년대 소설의 이론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20년대 30년대 운문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정리 복습을 하시면서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